안녕하세요. 스테이블 코인 세계는 정말이지 뭐랄까 한 주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소식들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결제망이라든지 각국의 규제 지형 변화, 또 블록체인 기술 혁신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니까요. 최신 동향을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번 주에 나온 주요 뉴스들을 좀 엮어서요. 이 변화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시장의 거인이죠. 테더 이야기입니다. 테더가 USD 지원을 옴니레이어, 비트코인 캐시, SLP 포함해서 5개 블록체인에서 중단한다고 했다가요. 네, 7월에 발표했었죠. 네. 그런데 갑자기 이걸 연장하기로 했어요. 9월 1 마감이 정말 코앞이었는데 말이죠. 맞아요. 표면상으로는 커뮤니티 피드백을 수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근데 이게 좀 해당 체인들에서 도는 USDT 유통량을 보면요. 쿠사마는 한 25만 달러, 비트코인 캐시는 100만 달러도 안 돼요. 아, 생각보다 적네요. 그렇죠. 반면에 트론은 8,009억 달러, 이더리움은 724억 달러거든요. 이 규모 차이를 생각하면 단순히 커뮤니티 목소리 때문에 번복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발표를 뒤집을 정도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커뮤니티 반발이 생각보다 더 거셌다거나 아니면 다른 압력이 있었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특히 요즘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이미 미카, 아시겠지만 그 암호자산 규제안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미카. 이런 규제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테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용자 수가 적고 좀 관리가 복잡한 체인들, 이런 데 대한 지원을 줄여서 법적인 리스크나 운영상의 부담을 좀 관리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하. 결국은 트론하고 이더리움, 이 두 주요 플랫폼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죠. 지금 테더 총시가총액이 1,674억 달러,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말 거대하죠. 네. 이런 기업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규 발행이랑 상환만 막고 전송 자체는 계속 허용하는 약간 절충안을 택한 거군요. 이게 그럼 사용자 자유를 위한 후퇴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거대 플랫폼으로 힘이 더 쏠리는 현상을 보여주는 걸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뭐랄까 중앙화된 운영 주체인 테더하고 또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사용자 커뮤니티 사이에 미묘한 줄다리기,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결정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규모 블록체인들의 혁신을 좀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또 생태계 다양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건 좀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테더가 특정 체인 지원에서는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반대로 또 다른 주요 플랫폼이죠. 트론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사용자 기반 확대를 위해서 아주 공격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네트워크 수수료를 무려 60%나 인하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트론의 슈퍼 대표, 그러니까 커뮤니티 대표들이 주도한 결정인데요. 배경을 보면 자체 토큰인 TRX 가격 상승이 있어요. 아, TRX 가격이요? 네. TRX 가격이 12센트에서 32센트까지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론 네트워크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USDT 전송 수수료가 예중엔 1.64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4.28달러까지 치솟은 거예요. 와, 많이 비싸졌네요. 그렇죠. 이러면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스틴 선이 제안을 했고 이걸 받아들여서 대폭 인하를 결정한 겁니다. 단기적인 수익 감소는 좀 감소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3,890만 개나 되는 계정을 대상으로 사용자 기반을 45%나 늘리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군요. 네. 이미 하루 USDT 전송량이 24억 달러로 이더리움의 7배나 달한다니? 와, 특히 저렴한 수수료가 중요한 라틴 아메리카나 중동, 북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이쪽 지역 프리랜서나 상인들한테는 더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겠네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공격적인 확장이 가능해진 배경에 오히려 규제 환경이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규제 때문에 오히려요? 네, 예를 들어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 같은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라든지 유럽의 미카, 또 홍콩의 새로운 규제 같은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트론 같은 플랫폼에게는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면서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수수료를 이렇게 대폭 깎으면 트론 토큰, TRX 자체의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원래는 수수료를 소각해서 공급량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 아니었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존에는 수수료 소각 때문에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분석에 따르면 수수료를 50%만 인하해도 연간 1,870만 개의 TRX가 새로 발행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걸 상쇄할 수도 있겠지만요. 다만 나스닥 상장사인 트론 잉크의 거버넌스 문제, 예를 들면 저스틴 썸 푸친이 이사회 의장인 점이라든지 최근 홍콩 신탁으로부터 1억 달러 역합병 자금 조달 관련된 그런 거버넌스 투명성 이슈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랫폼들의 전략 경쟁에서 이제는 좀 국가 단위 움직임으로 넘어가 보죠. 일본에서 드디어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핀테크 기업인 JPYC나 금융 대기업인 모넥스 그룹 같은 곳들이 올 가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네, 일본 금융청 FSA 승인이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미 2년 전에 관련 규제 틀을 다 마련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셈이죠.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일본 내 디지털 금융 혁신을 넘어서 국제결제 시장에서 엔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행 BOJ가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10월이나 12월에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던데 블룸버그는 10월에 25bp 인상 예측도 내놨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엔화 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 테고 그럼 엔화 스테이블 코인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국제 송금이나 기업 간 결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것 같고요. 맞습니다. 2022년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면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랬죠. 비슷한 현상이 일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BOJ의 금리 인상이 엔화 스테이블 코인 수요를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벌써부터 엔화 강세 영향으로 일본 거래소 비트플라이어에서 비트코인 엔화 가격이 이번 달에만 8%나 하락했어요. 기술적으로 봐도 더블탑 패턴이다 해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미국이랑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도 2.62%까지 줄어서 2022년 8월 이후 최저치라고 하던데요. 이것도 엔화 강세 신호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당분간 이 엔화 강세랑 금리 인상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엔화 표시 가격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바다 건너 또 다른 아시아 금융 허브죠. 홍콩 소식입니다. 홍콩도 스테이블 코인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했는데 여기에 중국 국영은행인 중국은행의 홍콩법인까지 이 라이선스를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와, 이 소식 하나만으로 BOC 홍콩 주가가 하루 만에 6.7%나 급등했어요. 37.58 홍콩 달러로 마감했죠.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정말 뜨겁네요. 홍콩 통화청, HKMA의 라이선스 기준은 근데 상당히 엄격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발행자는 준비금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고 고객 자금은 분리 보관해야 하고 액면가 상환 보장해야 하고 자금 세탁 방지 AML 규정 준수해야 하고 위험 관리 체계 갖춰야 하고 공시 의무 있고 감사 받아야 하고 심지어 경영진 적격성 심사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와, 기준이 정말 높네요. 그런데도 이미 40곳 넘는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니 경쟁이 치열하겠는데요. JD.com, 엔트그룹, 스탠다드 차터드, 서클 같은 글로벌 기업들 이름도 보이고요. 애니모카 브랜즈랑 스탠다드 차터드 홍콩, HKT 합작사도 신청한다고 발표했죠. 네, 특히 중국 국영은행이 참여한다는 점,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중국 본토에서 지금 추진 중인 디지털 위안 ECNY 있잖아요. 네, CBDC. 네, 그거랑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이게 경쟁 관계가 될지 아니면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될지 이게 주목됩니다. 어쩌면 국가가 지원하는 디지털 자산이 국경 간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 시험하는 그런 무대가 될 수도 있고요.
홍콩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허브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HKMA나 SFC가 공동 성명에서 밝혔듯이 라이센스 신청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죠. 기준이 워낙 높아서 초기에는 아주 소수만 라이센스를 받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섣부른 기대를 좀 경계하고 공식 발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달러 외 다른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BUSD 대안들이 부상할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정말 큰 물음표를 달고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 연준이 리플랩스에게 XRP 원장 기반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유일한 국가 라이센스를 부여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네, 저도 그 수식 보고 좀 놀랐는데요. 심지어는 모든 미국 은행과 금융기관이 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뭐 그냥 단순한 승인이 아니라 거의 패러다임 전환 수준인데요. 미국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중추가 리플이 된다는 의미니까요. 네,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주장은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 역시 그런가요? 일단 출처가 불분명하고요. 공식적인 확인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나온 원문 소스를 보면요. 럼프 서비스라든지 오럴 어컴파니먼트 같은 좀 이상하고 어색한 표현들이 등장해요. 네. 그게 무슨 뜻이죠? 글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금융 관련 문서나 뉴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용어들이죠. 이런 것만 봐도 신뢰도에 좀 의문이 갑니다. 그렇군요. 사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아직 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고 특정 기업에게 이런 식으로 독점적인 라이센스를 부여한다는 발상 자체가 일반적인 규제 방향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연준이 그런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도 불분명하고요. 따라서 이 소식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거나 아니면 뭔가 좀 과장된 정보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봐야 합니다.